디지털 금융연구소가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경제학. 오늘 1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1934년 경제학을 아직도 쓴다? 우리가 매일 보는 GDP, CPI, 통화량 같은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를 5가지 잣대로 해부합니다. 이 시리즈를 마치면 우리가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제 지표들이 실제로는 어떤 도구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객관이라 믿는 것.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GDP, 성장률 몇 퍼센트, 인플레이션 몇 퍼센트, 실업률 몇 퍼센트. 우리는 이 숫자들을 마치 자연법칙처럼 객관적 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잣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런 식으로 측정하기로 했는지, 누가 그 결정을 내렸고,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5가지 잣대를 하나씩 해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경제 지표들의 핵심 도구가 1934년에 만들어진 임시 산출물이라는 것입니다. 90년 전 임시 도구를 우리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잣대, GDP. 흔히 GDP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의 출발점은 1934년 미국 의회 보고서입니다.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지던 시기, 의회는 정책 수립을 위해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의뢰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단일 숫자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쿠즈네츠가 만든 것이 오늘날 GDP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이 도구는 긴급 정책용 측정 도구로 만들어졌고 연구 기준으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만든 본인이 명시적 경고를 했습니다. 쿠즈네츠는 1934년 의회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국가의 복지는 국민 소득의 측정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다. 만든 사람이 직접 한계를 경고한 도구를 우리는 9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국가 경제의 대표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DP가 잡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이 잣대의 모순이 더 분명해집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돌보면 GDP의 0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면 GDP가 증가합니다. 같은 행위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0이거나 양수입니다. 대기오염이 발생해도 GDP에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그 오염으로 의료비가 늘어나면 GDP가 증가합니다.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지고 다시 짓는 비용도 GDP를 증가시킵니다. 즉, 파괴와 복구가 GDP에는 성장으로 잡힙니다. 반면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무료 서비스들, 검색 엔진, 번역기, 온라인 백과사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만드는 가치는 GDP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들은 그저 측정의 부정확성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가치로 인정한다는 GDP의 핵심 가정 자체에서 나오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두 번째 잣대,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CPI는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측정 방식이 정치적으로 조작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면 잣대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1996년 미국 상원의 보스킨 위원회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CPI 산정 방식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인플레이션이 매년 0.5에서 1.5%포인트 낮게 측정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 변경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연금 인상, 국채이자, 사회보장 지출의 부담을 수조 달러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체감 물가와 공식 CPI 사이에 구조적 괴리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서 짚을 점은 측정 방식이 변경된 방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게 측정되도록 변경됐지 높게 측정되도록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측정 방식의 정치적 인센티브는 명백히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게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인플레이션 숫자의 정체입니다. CPI의 두 번째 문제는 더 큽니다. CPI는 소비재만 측정합니다. 자산은 측정 묶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5년에 2배가 올라도 CPI는 평온합니다. 미국 S&P 500이 10년에 3배가 올라도 CPI는 무관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2조 달러가 형성돼도 CPI는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자가주거비는 묶음에 일부 포함되지만 이마저도 월세 환산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실거래 가격은 무시됩니다.
결과는 자산 가격 폭등이 인플레이션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마법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발표하는 동안 시민의 실질 구매력은 폭락합니다.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점점 작아지고 살 수 있는 주식은 점점 적어지고 살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는 평온합니다. 이 괴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지 않으면 우리는 통계의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 잣대, 실업률. 이건 통계의 마법이라 부를만 합니다. 낮은 실업률 발표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4주 이상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통계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일자리를 포기한 자는 통계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주 1시간 이상 일한 자는 취업자입니다. 박사 학위자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취업자입니다. 가족 사업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자도 취업자입니다. 임금이 없어도 취업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디지털 크리에이터처럼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분류 자체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 실업률을 보면 공식 발표는 6.2%지만 체감 실업률은 21.3%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 잠재 경제활동 인구,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같은 개념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공식 통계에서 사라진 결과입니다. 사라진 자들이 진짜 실업자입니다. 그러나 잣대는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잣대, 통화량. M0부터 M3까지의 통화 분류입니다. 이 잣대의 운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2006년에 일어났습니다. 2006년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M3 통화량 발표를 중단합니다. 공식 이유는 비용 대비 가치 부족. 그러나 실질 이유는 다릅니다. 당시 신용 창출의 60에서 70%가 시중은행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금융, 파생 상품, 합성 신용, 재단 보아, 이 모든 것이 측정 불가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M3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신용이 시스템에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연준의 M3 발표 중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측정 자체가 의미를 잃었음을 중앙은행이 인정한 사건입니다. 측정 도구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측정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에게는 여전히 M2가 발표됩니다. 마치 통화량이 측정되고 있다는 듯이. 이게 잣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잣대, 환율. 교과서는 환율을 통화 간 가치 비율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통화로 다른 통화를 얼마나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외환 시장의 실제 작동을 보면 이 정의가 매우 부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물 무역 결제는 외환 시장 거래의 5% 미만입니다. 즉, 교과서가 말하는 통화 간 가치 비율의 본래 기능은 외환 시장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단기 투기 거래입니다. 환율은 실물 경제의 가치 비율이 아니라 금융 자본의 베팅 결과입니다. 헤지펀드, 투자은행, 고빈도 거래 알고리즘이 만드는 흐름이 환율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개입이 더해집니다. 일본은행은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관리합니다. 한국은행도 평균 매년 수십억 달러를 개입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시장이 결정한 가치 비율이라는 설명은 부분적 신화입니다. 실제로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 개입과 투기 자본의 흐름입니다. 다섯 잣대를 펼쳐놓고 보면 공통 패턴이 드러납니다. 첫째, 시기적 임시성입니다. 모든 잣대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 사이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21세기 디지털 금융자본주의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권력 구조가 이 잣대의 기반에 만들어져 있어 폐기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치적 비중립성입니다. 측정 방식의 결정에 정치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고 그 인센티브는 권력 구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잣대를 진화시켰습니다. 보스킨 위원회의 CPI 변경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셋째, 자기 모순의 무시입니다. GDP는 환경 파괴를 성장으로 잡고 CPI는 자산 가격 폭등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순이 명백한데도 사용은 계속됩니다. 대안의 부재가 결함을 정당화합니다. 넷째, 단일 숫자에 대한 집착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하나의 숫자로 환원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지만 정치인과 미디어와 시장은 단일 숫자를 요구합니다. 인지적 게으름과 권력의 편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 같은 목적이 만든 결과입니다. 일부의 결론입니다. 이 잣대들은 객관적 진실의 도구가 아닙니다. 특정 시대, 통치 필요에 맞춰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GDP, CPI, 실업률, 통화량, 환율. 우리가 매일 보는 이 5잣대는 모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각각 특정 정치적, 정책적 필요에 맞춰 설계됐고 그 후 사용되면서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만든 사람들 본인이 그 한계를 명시적으로 경고했고 측정 방식 변경의 정치적 효과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객관이라 믿는 것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자리 잡으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잣대들이 임시도구라면 이 도구들은 언제부터 시대와 맞지 않게 됐는가? 그 붕괴의 과정을 추적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 회차 2부의 주제는 50년 측정 능력의 점진적 붕괴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부터 디지털 자산 시대까지 50년에 걸친 5단계의 측정 능력 붕괴를 추적합니다. 그림자 금융 240조 달러, 파생 상품 715조 달러, 2006년 연준의 M3 발표 중단, 2008년 위기. 각 사건이 측정 시스템에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 진단을 마치면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50년 누적된 시스템 결함의 마지막 단계임이 분명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